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는 교황주일입니다. 요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면서 교황의 북한 방문 이슈도 또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고 문 대통령 역시 미국과 유럽 순방에서 교황 방북 문제를 계속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방북 문제는 2018년 10월 18일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방북하겠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정한 평화의 중재자로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전쟁터일지라도 가서 화해를 청하고 평화를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축복과 기도 역시 늘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교황의 방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평양과 바티칸 사이에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요란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하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압박하고 옥죄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신압으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CP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미사 참내 인원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백신 접종자는 성가대 활동도 가능해집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입니다. 지역에 자율권을 주되 위반 시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20일 0시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282명으로 현 수준이 유지된다면 2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는 좌석수의 30%까지 종교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수의 20%까지였던 기존 2단계보다 미사 참내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의 경우 현재 좌석수의 20%인 2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375명까지 미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만큼 7월부터 명동대 성당 미사 참내 인원은 375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와 2단계를 가르는 기준 인원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충청권은 55명, 호남권과 경북권은 50명, 경남권은 80명, 강원권은 15명, 제주는 7명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이며 4단계는 비대면만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으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모임과 행사, 식사와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됩니다. 실외 행사는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 활동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성가대 운영에 대해서는 단계와 상관없이 성가대 쪽에서의 활동 자체가 침방울 배출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라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 성가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성가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노숙인과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은 거리두기 관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동밥집과 안나의집 등은 예외가 적용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수도권에서는 약 반년 만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방역과 일상 회복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나치게 방역 긴장감이 해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맞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은 있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아직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한반도 평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평화에 대한 염원과 전쟁의 기억을 담은 성당 두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북한과 가까운 의정부교구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중에 첫 주임 신부가 순교한 아픔을 지닌 춘천교구 소양로 본당에도 역시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소양로 본당은 지금 전쟁 중에 순교한 사제를 기억하는 평화의 길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붉은 벽돌 건물과 한옥 기와지붕이 멋스럽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십자가들이 이곳이 성당임을 알려줍니다. 2013년에 완공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북한 신의주 진사동 성당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1년을 하루 앞두고 찾은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차분했습니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자 대형 모자이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한 작가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북한 작가들이 손톱만한 유리를 이어붙여 완성했습니다. 이제 7분을 같이 단독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말이 안 되지만 40일 동안 밤낮으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에서 계속 사진을 통해서 중간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사진을 통해서 이 그림의 내용들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셨고, 모자이크엔 평화의 복음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양 옆으로 남북을 대표하는 성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대 안에는 북한의 흙과 제2대 조선대목구장 성 앵베르주교의 고향인 프랑스 흙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대에선 매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권찬길 신부는 참된 평화를 위해선 성당 이름처럼 참회와 속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열을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가? 그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자들은 성 베네딕토회 덕원수도원 성당을 재현한 성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날마다 간절한 기도를 바칩니다. 미사 막바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아직도 우리는 좌익 우익의 색깔론을 펼치며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며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절망만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다툼, 전쟁으로 아프지 말자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자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권찬길 신부는 매일 북한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를 생각합니다. 제 방에서도 북한이 보여요. 임진강 그리고 황해북도 개풍군 관산반도라고 하는 곳이 바로 보이죠. 매우 지척에 있어요. 71년을 끌어온 6.25 전쟁. 권 신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나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정말로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치유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헤아려지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2018년 북녘 순교자들을 위한 순례지로 선포됐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북녘교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기도회장이 된 것입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도 모셔집니다.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출신인 고 양덕배 신부가 통일 후 북녘 성당에 모셔지길 희망하며 소장했던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참회와 속죄,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이곳에선 미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마강 언덕 위. 그곳엔 춘천교구 소양로 성 파트리치오 성당, 일명 살신성인 기념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양로 성 파트리치오 성당은 반원형의 특이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소박하고 예쁜 성당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성당 건립 배경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순교한 앤서니 콜리어 신부, 한국 이름으로 고 안토니오 신부를 기리는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소양로 본당의 역사는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교구장이었던 토마스 큘란 주교는 소양로 본당을 중림동 주교자 본당에서 분리시키고 일대 주임으로 고 안토니오 신부를 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춘천시는 성당이 하나밖에 없던 상황. 고 안토니오 주임 신부는 가장 먼저 성당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님 부임하시고 부임하시자마자 이제 성당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재도 마련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작은 집에서 신자들은 마당에서 미사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고 안토니오 신부가 주임 신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고 안토니오 신부는 복사 김경호 가브리엘과 함께 중림동 주교자 성당으로 가던 중 인민군에게 체포됩니다. 인민군은 두 사람을 첩자로 의심하고 지금의 낙원문화공원 인근으로 끌고 가 총살합니다. 이때 고 안토니오 신부는 같이 있던 동료를 끌어안아 대신 총에 맞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내 쪽으로 기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실제로 총을 쏘았을 때 두 방을 먼저 맞으셨는데 총을 맞으시고 바로 김경호 가브리엘을 감싸 안는 듯이 그때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김경호 가브리엘 그분은 어깨랑 목을 관통을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사셨습니다. 전쟁 후 춘천교구는 고 안토니오 신부 등 전쟁 기간에 순교한 사제들을 기념하기 위한 성당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소양로 성당입니다. 소양로 성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장소지만 동시에 평화를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춘천교구는 평화와 사랑의 순례길을 조성하면서 소양로 성당을 평화의 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또 2011년부터 전쟁 중에 순교한 사제들을 위한 15시성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를 뒤이어 소양로 본당을 지키고 있는 신정호 신부는 증오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용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미움과 어떤 증오로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성당 입장에서도 저희 첫 번째 주임 신부님이 그렇게 순교를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움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6.25 전쟁하면 떠오르는 종군 신부가 있습니다. 당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박해를 실천했던 미국인 에밀 카폰 신부인데요. 고 정진석 추기경의 유작이 된 종군 신부 카폰이 재출간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서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레너드 라루 선장에 대한 10억 시성 추진 소식입니다. 미국 주교회가 라루 선장의 10억 시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의 유작 종군 신부 카폰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종군 신부 카폰은 6.25 전쟁의 성인이라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삶을 다룬 책입니다. 정추기경과 카폰 신부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정추기경은 신학생 시절 아더톤 작가가 지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를 읽고 1956년 우리말로 번역해 책을 냈습니다.
정추기경은 생전 종군 신부 카폰 번역 작업은 사제의 길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다지는 계기였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폰 신부의 목까지 2배로 충실한 사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추기경은 사제가 된 후에도 신학생 때 다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줄곧 카폰 신부의 시복 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순간까지도 카폰 신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추기경은 특히 지난 3월 카폰 신부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종군 신부 카폰 개정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엽 신부는 정추기경은 카폰 신부의 유해 수습 소식을 듣고 크게 반기며 마지막 소임을 다한 것에 기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허 신부는 또 젊은이들에게 카폰 신부의 사연이 많이 알려져 전쟁 때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종군 신부 카폰은 카폰 신부의 삶을 신부가 직접 보낸 편지와 직접 만난 이들의 증언 등을 통해 담고 있습니다. 1916년 체코 이민자 후손으로 태어난 카폰 신부는 1940년 사대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1950년 군종 신부로 한국에 파견됐다가 중공군의 포로로 잡혔고 건강학허로 포로 수용소에서 선종했습니다. 하지만 카폰 신부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사목은 살아남은 이들을 통해 알려져 6.25 전쟁의 성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카폰 신부의 공로를 인정해 2013년 최고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엔 하와이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카폰 신부의 유해가 70년 만에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해 발굴과 함께 카폰 신부의 출신 교구인 미국 위치타 교구 등에선 카폰 신부 시복운동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위치타 교구는 카폰 신부를 기리는 순례 행사를 실시하는 등 카폰 신부의 시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청 시성성은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겨울은 유독 추웠던 해로 기억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했지만 중공군의 개입과 매서운 추위 탓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 소식이 전해지자 흥남부두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흥남부두에 남은 배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7,600톤급의 커다란 배였지만 화물선이라 정원이 60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망설임 없이 군수품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피란민을 태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메러디스 빅토리호에는 14,000여 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1950년 주님성탄 대축일 경남 거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기뢰가 많았던 동해를 항해했음에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항해 기간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도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조된 사람은 14,000여 명이지만 현재 그들의 후손은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의 항해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라루 선장은 1954년 미국 뉴저지에 있는 성 베네딕토회 뉴튼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마리노스라는 수도명의 수도자가 된 겁니다. 마리너스 수사는 2001년 선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도원 밖을 나가지 않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수도회와 뉴저지 교구는 본격적으로 마리너스 수사의 시복 준비 작업에 돌입했으며 현재 하느님의 종 칭호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교단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에서 주교단의 일치된 투표 결과로 마리너스 수사의 시복을 위해 미국 교회 전체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하느님의 종의 덕행에 관한 조사를 거친 뒤 전기를 작성해 교황청 시성성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후 기적심사 등 시복을 위한 심사 과정에 돌입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주교단은 라루 선장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수도자로서의 청빈과 순명의 삶은 시복 시성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번 주일은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인데요. 교황주일을 맞아 교황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교황에 선출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은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지었습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eminentissimum ac reverentissimum dominum Georgium Marium Sancte Romani Ecclesiae Cardinalem Bergoglio qui sibi nomen imposuit Franciscum.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배경, 콘클라베 직후 브라질의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이 건넨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뽑힐 때가 거의 직전에 네. 옆에 있던 브라질의 우메스 추기경인가 그분이 그런 네. 얘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이름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떠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철저히 복음 말씀에 네. 따라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쇄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길을 가셨어요.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도록 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길을 가시고자 또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시지 않았나 그렇게도 추정할 수가 있죠.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은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름 뒤에 1세, 2세 등의 칭호가 붙지 않습니다. 만약 미래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교황이 또 나온다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1세 교황으로 불리게 됩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이름도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요한 바오로 3세란 이름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remember Pope Benedict XV that courageous prophet of peace who guided the church through turbulent times of war. In his footsteps, I place my ministry in the service of reconciliation and harmony between peoples.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와 함께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인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교황의 이름을 딴 사례도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두 전임 교황인 성 요한 23세 교황과 바오로 6세 교황을 기억하며 교황명을 선택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내게는 요한 23세 교황의 지혜로운 마음도 없고 바오로 6세 교황처럼 준비된 사람도 아닌데 그분들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니 기도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교황명은 존경하는 성인 또는 따르고자 하는 전임 교황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름을 바꾼 교황은 요한 2세 교황입니다. 533년 1월 2일부터 535년 5월 8일까지 재임한 요한 2세 교황의 본명은 메르쿠리오입니다. 그런데 메르쿠리오라는 이름이 이교도 신의 이름과 같아서 순교한 요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마스크가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됐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하루에 벌어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무려 43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환경도 살릴 수는 없을까요? 대기업에 다니던 청년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마스크 제작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마스크로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을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어서 마스크를 만들고 버려지는 원단과 불량품으로 의자를 만드는 화제의 전시장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년 전까지 패션계 대기업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마스크 제작 회사를 차렸습니다. 친환경 다회용 마스크 피스에어를 생산하는 피스하나 류하나 대표입니다.
류 대표는 하루에도 43억 개씩 쏟아져 나오는 마스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똑한 다회용 마스크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썩지 않는 아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져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똑똑한 다회용 마스크를 대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류 대표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던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웃돈을 주고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상황. 류 대표는 취약계층에 나눔을 하기 위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봉사자들을 구하는 공익 광고를 보고 나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봉사를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딱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이랑 이제 서울 쪽에도 이제 만약에 확산되게 되면 소외 이웃이나 취약 이웃들한테 보내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나눔으로 시작한 마스크 제작은 패션 기업 임원을 꿈꾸던 류 대표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마스크 제작을 사업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안정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새 길을 걷게 된 류 대표에게 힘이 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저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하느님이 여기에서 다른 뜻이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곳을 떠나서 한번 이 길을 믿고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류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아 패션업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는 마스크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력을 가진 구리 소재의 마스크는 류 대표가 개발한 대표 제품입니다. 소재는 총 4가지, 사이즈도 5가지나 돼 상황과 얼굴형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류 대표의 나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 대표가 명동밥집을 비롯해 의료에 취약한 이웃들에 전달한 마스크만 2만여 장에 이릅니다. 류 대표의 도움의 손길은 모여서 노래를 해야 하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양도 절대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같이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의 그런 따스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처럼 저한테 찾아온 일이었고요. 저는 그게 작년에 제가 받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느님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 다 주셨다며 자연의 소재를 활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류 대표. 류 대표의 선한 영향력은 코로나 시대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하얀 등받이 의자와 스툴이 시중에서 파는 의자 못지않게 감각적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만들고 버려지는 원단과 불량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생산이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자재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생산량의 10%에 육박하는 원단과 불량품은 잘 썩지도 않습니다. 마스크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마스크 생산이 늘수록 플라스틱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하늘 작가는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버려지는 마스크 자재를 활용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마스크를 만들면서 버려지는 수만 톤의 그런 자투리 원단들을 강렬로 녹여서 만든 의자고, 이런 원단들도, 자투리 원단들도 작가들이 다 이렇게 손길을 거치게 되면 쓰임새가 있고 작품으로 탄생된다는 그런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엔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은 물건이 가득합니다. 수거된 옷이나 짜투리 천으로 만든 셔츠와 원피스, 가방이 멋스럽습니다. 버려진 인형들은 한데 모여 환경의 중요성을 외치는 알림판이 됐습니다. 알록달록한 소파들은 재고가 된 패딩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플라스틱 병뚜껑, 일명 티끌 플라스틱을 활용한 예술품들은 공간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버려진 자동차 부품과 폐기된 도로 표지판도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물건들이 버려지지 않고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예술작품으로 탄생되는 그런 기묘한 풍경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환경 분야 다자회의 P4G 서울 정상회의를 기념해 기획됐습니다. 기묘한 통의 만물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특별 전시는 7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이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고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 결손이 심각합니다. 학업 성취 수준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에코세대 청년들의 고민을 전해드립니다. 에코세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러니 에코세대가 부동산 자산 대물림과 관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를 절반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등교일 수는 190일. 하지만 고등학생은 104일, 초등학생은 92일 등교했습니다. 중학생의 등교일은 불과 88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등교일 수와 대면 수업이 동시에 줄면서 학습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천 실천교육교사 모임 구소희 회장은 코로나19 전과 후 학습 격차가 확실히 더 많이 벌어졌음을 체감한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학습 부진 학생의 수도 늘었고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늘었는데 검사를 해보면 선수학습 정도가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이 어휘 수준이라든지 또 지식적인 부분, 전년도의 수학학습, 그다음에 국어학습, 영어학습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좀 수준이 하락한 것을 느끼고요. 학습 격차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구 회장은 개학이 늦어지면서 수업 공백이 길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단절감을 느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정서적 어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작년에 어쩌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과 안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을까. 학교가 문을 닫자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더 활발해졌습니다. 공교육의 빈자리를 사교육으로라도 채우려는 부모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때문에 사교육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가 늘어서 그것이 고스란히 학력으로 또 이어지고 그것이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수업을 더 내실 있는 방향. 교사의 티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러닝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정순택 주교는 교회가 사목 현장에서 좌절하는 청소년과 동반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북돋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더 큰 어떤 교육과 관련된 담론들을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서 좀 더 크게 우리 국민적인 이 교육이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대사회적인 그런 이제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는가. CPBC 김정아입니다. 국토연구원 송화성 연구위원 연구팀은 최근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66세 이상 프리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57세에서 65세까지 베이비붐 세대, 42세에서 56세까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28세에서 41세까지 에코 세대 등입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체 비중은 40%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코 세대는 50.7%로 다른 세대보다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에코 세대의 아파트 투자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개발 이익은 모두 개인의 몫이라는 응답이 18%로 조사돼 10.9%인 베이비붐 세대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은 12개 부동산 관련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에코 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첫 부동산 구매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 세대가 3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지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현실 만족도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공정 요구도 나왔습니다. 관련해 가톨릭 교회는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화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간추린 사회결의 172항은 지상 재화의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어 174항은 재화의 보편적 원칙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재화들의 기원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덕 원칙들에 입각한 경쟁관을 키워나감으로써 공평한 세상, 연대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29항에서는 부는 타인과 사회에 유익하게 쓰일 때 인간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이행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위해서만 부를 소유하는 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빚을 갚는 것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치즈는 구약 성경에도 나올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인데요. 요즘은 요리뿐 아니라 디저트로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뿐 아니라 한국에 처음 치즈가 보급된 건 사제와 수도자들의 공이 컸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치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즈는 구약 성경에 나올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입니다. 치즈는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생겨났다고 추측되는데 치즈 제조 기술은 중세수도원에서 발전됐습니다.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금육을 해야 했던 수도원의 수사들은 치즈로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또 수사들은 자급자족하기 위해 치즈를 직접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치즈 가운데는 생아루그, 생알브레, 생마르슐랭 등 성인을 상징하는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치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생산된 마르왈 치즈입니다. 주홍빛을 띠는 마르왈 치즈는 10세기쯤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코를 자극하는 강한 향이 특징인데 먹고 나면 여운이 오래 남아 디저트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콩크 수도원에서 유래된 로크포르 치즈도 있습니다. 로크포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블루치즈입니다. 로크포르는 푸른 곰팡이가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고 짭조름하고 톡 쏘는 맛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수도원 치즈의 오랜 역사성을 강조하며 수도사의 길이라는 뜻의 쇼쉐오 무안느 치즈 등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즈가 처음 들어온 건 약 200년 전입니다. 서양 문물과 함께 유입됐지만 우유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치즈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1966년 벨기에에서 온 선교사 지정환 신부가 전북 임실에 최초로 치즈 공장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치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지 신부는 가난한 농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치즈 생산 기술을 직접 가르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임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게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대부분이 가공 치즈가 함께 섞여 있는 피자 치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에서는 100% 자연 우유로만 만드는 치즈로 만들기 때문에 선교사제의 노력으로 시작한 임실 치즈는 한국을 대표하는 치즈 브랜드로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비롯한 수많은 업적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힌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익숙했던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보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이야말로 질문의 답을 찾는 원동력임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과학자들 역시 인간에게 주어진 호기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력이 비단 과학 분야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까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통일연구원 박주화 박사는 우리 국민 1000명에게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3개만 골라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1순위로 뽑힌 단어 중 가장 많은 단어는 무려 21.1%를 차지한 비둘기였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평화라는 단어를 듣고 가장 먼저 비둘기를 연상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비슷한 질문을 한 조사에서 미국인과 덴마크인 약 800명의 응답을 보면 비둘기라는 단어는 고작 1% 등장했습니다. 그보다 자유, 행복, 조화 같은 단어가 우선적으로 연상되었고 이를 비슷한 성격별로 묶으면 공적 권리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그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비둘기가 평화일 수 없고 거리의 비둘기를 보며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저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을 기계적인 답으로 떠올린 것은 아닐까요? 지난 25일은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살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미워할 것을 강요받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더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상상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70년이 흘렀고 또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상상하면 분명 그 길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증오하며 사는 길을 찾고자 했으면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개마고원 펜션을 검색하고 택배로 옥류관 냉면을 주문하는 구체적 상상이 한반도 평화를 한 걸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